네,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는 김무일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발표 들어가면 이제 공익법인의 공익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익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공익 활동을 사실 잘 안 한다는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익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공익법인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주식 출연은 많이 하고 있지만 내지는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공익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익법인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작년 2019년 12월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주무부처가 사실 허가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이제 운영 과정상에서 이제 어떻게 뭐 예를 들면 공익 활동을 출연자선 얼마만큼 했는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국세청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을 사실 6년 정도로 이렇게 일원화 시켜놨다가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바뀌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재심사를 하면서 다시 6년간 재연장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면서 사실 사후 관리 요건을 좀 강화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보고 의무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이 보고 의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됐냐면은 이제 그 주무부처들이 비영리부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 관련 어떤 세부 자료가 필요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세법이 바뀌면서 단지 그 요구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이제 그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지정 취소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고 의무가 사실 좀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상 공시법인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정 수준의 어떤 고객법인에 대해서만 의무 공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이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 사실 많이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원화 체계가 되면서 주무부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과의 어떤 담당자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실 자기 본입을 하면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일부 어떤 공익법인 내지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연말 뭐 결산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 그 담당 회계에 관한 지식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은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여부에 대해서 주무관청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서로 교차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증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개정된 세법 법인세법령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사실 국세청이라든지 주무관청이 서로 이렇게 교차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계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체크가 사실 좀 간편하지는 않지만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사실 주무부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본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겸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크로스 체크가 될 가능성이 사실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감독권 행사가 좀 미미한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무관청에도 일정한 보고 서류를 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국세청에도 일단 공시 의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내야 되다 보니까 이 서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사실 이중적인 어떤 유사한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익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공익 활동 못하는 또는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익성 판단 기준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데 사실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어떤 지정 요건을 강화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다가 그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상증세법에서 각종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사항들과 거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두 법률에서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하나로 좀 통일을 시키든지 좀 조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설립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 뭐 주무부처가 설립 허가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심사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사실 주무관청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적절한 형식적 심사 기준을 일단 모델 정관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정관이 필수적 기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지금 상징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종 의무 사항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특정인에 대해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이제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면서 이제 자녀재산 처분에 대한 이런 규정들을 좀 적어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자녀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세법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다음 유사한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재산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민법에 들어가 보면 또 특이하게 이제 그 자녀재산 처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이 또 좀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정관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최소한 공익법인이라고 해야 된다면 반드시 넣어야 될 그 사항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해서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이제 주무부서가 좀 더 잘 이렇게 공익법인을 설립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모델 정관 같은 것을 도입하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정관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국회사회공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모든 위원들이 같이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예로 이제 이렇게 하나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제 심사에 관한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법인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상징세법에서 그 공익 판단 기준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 사항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인정법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들을 하나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들을 제가 적어 놨고요. 그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체 구축에서 이제 실제 심사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국세청이 담당해야 되느냐, 뭐 기재부가 담당해야 아니면 따로 민간 공익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인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작년 개정된 세법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국세청에서 많은 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고 의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보고 의무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정 취소에 관한 것들, 지정기본단체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사실 국세청에서 사실 상당 부분을 다루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부분들이 국세청을 많이 이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거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익법인 설립 자체는 좀 간소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델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검사와 감독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공익활동을 설립은 해놓고 공익활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든지 공익활동을 사실 미미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익법인에 관한 부분도 국세청이 담당한다고 하지만은 또 일선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할 테고, 근데 국세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공익법인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더 추가 그 5명이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공시법인 같은 경우 9,000개 정도고, 그 외에 이제 내년 이제 의무공시법인 같은 경우 이제 확대가 됐을 텐데 그렇게 그 많은 공익법인을 다 다룬다는 것이 사실 가능할까 이런 측면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익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부분이 이제 공익법인 주식 취득 및 보유 완화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공익활동에 대해서 공익법인이 진입장벽은 사실 좀 낮추고요. 사실 관리감독 측면에서 강화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취득과 보유에 관한 부분들은 좀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익 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도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회계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사실 좀 많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 취득 같은 경우에 출자청이 55%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공익보임명을 언급은 해놨지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 0.6%, 그다음에 삼성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피투자 회사의 어떤 그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거의 5%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주 이노션의 지분율 같은 경우 9%인데 현대차 정몽구재단 같은 경우에 성실공익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0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비상장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장법인인데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분율이 100%가 가능한 게 우리가 지금 뒤에 보시면은 잠깐 뒤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지금 주식 보유에 있어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액이 좀 사실 자기들이 신고하기 나름이라서 어떻게 그게 명확한 기준이 사실 없다 보면 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0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기업 집단과 기타 공익법 자산 구성 현황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앞에 회계팀에서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보유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30% 그 주식가액이 내구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3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은 성실 공익법인은 또 일단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자산 대비 주식 보유를 보시면은 사실 문화와 학술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대기업들이 일반 기타 공익법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도 보시면 지금 42.4% 정도의 주식 보유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의무지출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발행 주식 총수 등 5%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 일정 비율 지적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초과의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 1% 이상을 그 다음에 10% 초과의 경우 출연재산 가액의 3% 이상을 지출하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주식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좀 공익 활동을 좀 하자 내지는 그것을 좀 의무 지출을 좀 많이 해라 이런 측면에서 의무 지출 대상을 지금 현재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자산 5억 원 또는 수익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도 자산가액 1%를 모두 지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재부 쪽에서 공익법인 어떤 공익성을 일부 이제 좀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과 기타 공익법인의 사업 비용 구성 현황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 대략 한 87.1% 정도 되고요. 기타 공익법인 같은 경우 83.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자산 대비 공익목적 사업비를 보면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32%를 공익목적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 외 공익법인은 44.2%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공익법인에 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 보유 비율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다른 기타 공익법인에 비해서는 좀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 주식 취득과 보유에 관해서 외국은 어떤가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20% 정도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35%까지 허용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취득 같은 경우는 5%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30%를 초과할 수 없고 일정 선식 기업에 대해서 이제 10%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데 5%라는 어떤 치정 조건만 모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미국보다 엄격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도 사실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그 완화된 형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주식 취득 및 보유가 사실은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취득 및 보유에 대해서 이제 완화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취득 및 보유만을 완화해 갖고는 이들이 이제 사실 공익보유는 원래 취지가 담보될 수 없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무지출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측면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제 1조에 이제 그 과세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가족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가족재단이라는 것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예전 그 프로이센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있어 왔던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 가족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정한 그 재산을 이제 증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가족재단을 형성해서 가족재단에 넘겨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상속세 같은 것을 이제 한 번만 내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상속세를 안 내니까, 대신 증여세를 받고 하나 안 내니까 이것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1974년에 독일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가족재단을 통해서 세대 이전되면서 1회의 상속세를 한번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한 푼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그 재산은 그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불로소득 내지는 이제 부당하다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가족재단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30년마다 한 번씩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방법에 보시면은 재산이 재단에 처음으로 이전된 날로부터 매 30년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출연된 그때도 물론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30년마다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과세 기준으로 현재 재단의 모든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딱 되는 그 순간에 재단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 중간에 가족에게 이전된 어떤 급부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겨우 공제하는 정도는 지금 과세 시에 2명의 자녀에게 상속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에 해당되는 상속 공제 즉만 해당되는, 거기 한 대략 1인당 한 4,000유로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만 공제를 해주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가족재단이 되고 재단 이사장과 사단의 이사회가 이제 연대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뒤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족재단이 한번 일단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30년간 가족에 이전된 급부는 공제되지 않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가족재단으로부터 이렇게 급부를 받는 가족들은 이제 비례원천 징순세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소득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거기서 2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를테면 이제 아버지 아들에게 다시 기업을 이제 상속을 하는 형태라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의 대기업이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공익법인의 지위를 악용해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내지는 뭐 한번 냈다고 해서 그 재산이 계속 그 가족 3세, 4세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어떤 재단을 취하한다면은 상속세를 이제 내지는 증여세가 계속 부과하면서 또 형평성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으로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는데, 공익법인 이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은 사실 배당 수익을 통해서 공익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해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공익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14개 정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이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는 수익인데, 사실 일부분은 이제 기업의 방어권과 사실 좀 결부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주식이 공익사업에서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기업 방어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각 안 하더라도 일단 의결권을 일단 좀 제한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이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의결권 제한 자체는 타당한데,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의결권을 제한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제 뭐 몇 퍼센트를 제한해야 된다, 뭐 100%를 완전 제한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일일이
수치로 이제 계산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최근에 이제 올해 2020년 6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발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뭐 임원 임면이라든지 정관 변경이라든지 합병 및 영업 양도 같은 경우는 15% 허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번 도의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독점규제법하고 상속세 증여세법이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춰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경우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사실 좀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좀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보신 바와 같이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외 사항들이 또 몇 번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무 지출 확대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이제 회계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혀 이제 배당 수익이 없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 14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배당 수익이 없다고 해서 100% 공익사업 비용을 지출한 금액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고요. 일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좀 사실 우려한 게 이제 해석에 있어서 지출한 금액이 아예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는 있는데 모든 공익법인이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사실 좀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익법인법 제16조에 보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립 허가를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 개정세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무지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용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 사업 내역이 없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출 내역이 있도록 이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지출 비율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정세법에서 사실 또 일정 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 실적보다는 어떤 지출 비용을 좀 더 기준으로 해서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공익법에 대한 주식 취등이 보이지 않으니 사실 대기업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재벌의 가족주의로 인해서 공익법을 이용한 대기업 집단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독일의 가족재단 같은 경우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민법이라든지 상법에서 이 재단 형태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설립부터 해서 해상까지 보면은 설립 허가와 그다음에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부분 사실 주무관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구세청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이제 관리 체계를 보면은 사실 기재부나 구세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좀 계속 강화하고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설립 허가 자체를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일단 그만큼 그 허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매년 이렇게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이런 기준들이 사실 좀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전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를 완화한 대신에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고배당을 통한 의무지출 확대를 좀 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가족 제안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